어차피 어머님은 이제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72년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배신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땀 흘려 일궈낸 80억 재산을 노리는 며느리와 아들 앞에서 저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치매 환자로 위장한 채 휠체어에 앉아 있는 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분노를 삼켜야 했습니다. 병원장과 짜고 위조한 진단서 한 장으로 저를 정신 나간 노인으로 만들어버린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듣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미 복수를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요양원이라는 감옥에 갇힌 저에게는 50년 지기 친구이자 전직 변호사인 금옥이라는 비밀 병기가 있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시청하시는지 댓글 감사드립니다. 이른 아침 반찬 가게 앞에 요양원 차량이 멈춰 섰을 때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억울하고 서러운 날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수진이가 제 팔을 잡아 휠체어로 이끌었고 도윤이는 짐을 싣느라 시선조차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요양원 가시면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가식적인 친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도 없었습니다. 치매 환자 연기를 시작한 지 벌써 2달째, 이제는 침묵이 제 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푸른 하늘이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동네 주민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신의 할머니가 치매래. 쯧쯧, 불쌍하게 됐네. 그러게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미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말입니다. 속으로 이를 악물었지만 겉으로는 멍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차에 실려가는 순간 시선이 우리 가게 간판에 멈췄습니다. 말순내 반찬. 돌아가신 남편과 함께 30년 전에 달았던 간판입니다.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여보, 우리 가게 이름은 당신 이름으로 하자. 말순내가 어때? 아유, 창피하게 무슨. 창피하긴 우리 마누라가 최고지. 남편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추억이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이 가게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빼앗기다니요. 수진이가 가방을 만지작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 제 인감 도장과 등기 서류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병원에서 위조한 치매 진단서도 함께 말입니다. 며칠 전 우연히 수진이와 병원장의 통화를 엿들은 게 떠올랐습니다. 원장님, 진단서는 완벽하게 처리됐죠? 후견인 신청도 문제 없겠죠?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다 해드릴게요. 그 대신 약속하신 건 당연히 입금해드렸잖아요. 확인해 보세요. 도윤이는 차 문을 닫으면서도 한마디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냉정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엄마를 따르던 아이였는데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도윤아. 마음속으로 아들 이름을 불러봤지만 입 밖으로는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이 억울함, 이 분노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차량 문이 완전히 닫히는 순간 참았던 눈물 한 줄기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이와 도윤이는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봤어도 치매 환자의 무의미한 눈물이라고 생각했겠지요.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전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도 동정이 읽혔습니다.
저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할머니, 이쪽이 할머니 방이에요. 편하게 지내세요. 간호사가 안내한 방은 작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밖으로 정원이 보였고 침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평생 일구어온 삶의 터전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이와 도윤이는 간단한 입소 수속을 마치고 곧바로 떠났습니다. 마지막 인사조차 없었습니다. 방문이 닫히고 혼자 남겨진 순간 저는 침대에 앉아 이불 밑을 더듬었습니다. 며칠 전 미리 준비해둔 작은 수첩이 손에 잡혔습니다. 펼쳐보니 첫 페이지에 제가 적어둔 글씨가 보였습니다. 복수 계획 첫째 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펜을 꺼내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이다. 수진이와 도윤이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똑똑히 보여주겠다. 치매 환자라고 하니 좋다. 끝까지 연기해주마. 하지만 머지않아 너희들이 진짜 미친 사람처럼 될 날이 올 것이다. 창밖을 보니 정원에서 다른 노인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몇 명과 친해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증인이 필요할 테니까요. 그리고 내일이면 금옥이가 간병인으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50년 지기 친구, 전직 변호사 출신인 그녀가 제 복수의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수첩을 다시 이불 밑에 숨기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일으켜 세운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그리고 저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눈을 감으니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도윤이가 이렇게 변했다는 걸 알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우리 가게를 지킬게요. 우리가 함께 일구어온 모든 것을 되찾을게요.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약을 가지고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치매 환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멍한 눈빛, 느린 움직임, 무표정한 얼굴. 이것이 앞으로 제가 써야 할 가면이었습니다. 할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간호사가 내민 약을 받아 입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삼키지는 않았습니다. 혀 밑에 숨겼다가 나중에 뱉어낼 것입니다. 그들이 제게 무슨 약을 먹이려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간호사가 나간 후 저는 조용히 약을 뱉어냈습니다. 그리고 화장지에 싸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진실을 밝힐 그날까지 말입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첫날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이런 날들이 계속될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견딜 것입니다. 정의를 위해서, 제 삶을 되찾기 위해서, 무엇보다 저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고통을 돌려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다음 날 오후 익숙한 발소리가 복도에서 들렸습니다. 금옥이었습니다. 새하얀 간병복을 입은 그녀가 제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그녀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말순아, 나야. 목소리를 낮춰 속삭이는 금옥이를 보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방 구석에 설치된 CCTV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금옥이는 자연스럽게 제 이불을 정리하는 척하며 작은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요양원 내부 구조와 CCTV 위치, 직원 교대 시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역시 전직 변호사답게 치밀했습니다. 낮에는 절대 정상적인 모습 보이면 안 돼. 알지? 금옥이의 당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약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멍한 표정으로 바꾸고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간호사가 내민 약을 순순히 받아 먹었습니다. 하지만 혀 밑에 숨겼다가 나중에 몰래 뱉어냈습니다. 그 약들이 뭔지 모르지만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식당에서 다른 노인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옆자리에 최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구먼. 어디가 불편하셔서 치매래요. 우리 할머니가 뒤에서 간병 보조원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저는 밥을 천천히 떠먹으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귀는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오가는 모든 대화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이 부모 버리기 일쑤지. 재산만 빼먹고. 건너편 테이블에 김할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일을 당한 사람입니다. 밤 10시 직원들이 순찰을 마치고 휴게실로 들어간 시간이었습니다. 금옥이가 조용히 제 방으로 왔습니다. 우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병원 쪽 조사 결과가 나왔어. 원장이랑 수진이 사이에 돈거래가 확실해. 증거는요? 계좌 거래 내역 일부를 확보했어. 하지만 더 필요해. 진단서 원본도 찾아야 하고. 금옥이가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단계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병원 내부 협력자 확보, 두 번째는 위조 진단서 증거 수집, 세 번째는 법적 대응 준비였습니다. 내가 아는 후배 변호사가 있어. 믿을 만한 애야. 때가 되면 연락할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품고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진이가 요양원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도 병원장과 함께였습니다. 저는 정원 벤치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발견하고는 더욱 치매 환자처럼 행동했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시죠? 수진이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체온이 느껴지지 않는 뱀 같은 손이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진행된 것 같네요. 약물 치료를 강화해야겠습니다. 병원장의 말에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무슨 흉기를 꾸미는지 뻔히 보였습니다. 제 정신을 완전히 망가뜨려 영영 진실을 말할 수 없게 만들려는 것이겠지요. 그때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이름표에 유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젊은 간호사였는데 수진이가 그녀에게 뭔가를 건네는 게 보였습니다. 봉투였습니다. 분명 돈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특별히 신경 써주시면 사례는 확실히 하겠습니다. 유나는 망설이는 듯 했지만 결국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어둡게 변했습니다. 양심이 남아있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와 병원장이 떠난 후 저는 금옥이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우리는 유나를 주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우리 편이 될 수도 적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완벽한 치매 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흘리기도 하고 화장실 가는 길을 못 찾는 척도 했습니다. 직원들은 완전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불쌍한 할머니, 가족들이 면회도 안 오네. 그러게. 버려진 거나 마찬가지야. 그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때로는 서럽기도 했지만 이것도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모두가 저를 무력한 치매 노인으로 믿어야만 복수가 가능하니까요. 어느 날 밤 금옥이가 흥분한 목소리로 제 방에 왔습니다. 찾았어. 병원 전산실에 진단서 원본이 있대. 내가 아는 사람이 병원 행정직원인데 그 친구가 도와주기로 했어.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응, 그 친구도 병원장의 비리를 못 봐주겠다고 했어. USB에 모든 자료를 담아주기로 했지. 드디어 실마리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신중해야 했습니다. 수진이와 도윤이 그리고 병원장까지 그들의 네트워크는 생각보다 탄탄했으니까요. 그런데 뜻밖의 도움이 왔습니다. 유나였습니다. 그녀가 어느 날 제 방에 왔을 때 작은 쪽지를 놓고 갔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밤 11시 옥상 정원에서 만나요. 금오기와 상의한 끝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지만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날 제가 요양원에서 치매 연기를 완벽하게 해내고 있을 때 수진이와 도윤이는 강남의 한 고급 빌딩에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유나가 수진이의 통화 내용을 엿듣고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호화로운 회의실에는 부동산 중개인, 변호사, 회계사가 모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제 이름이 적힌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제 전 재산이 종이 몇 장으로 정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수진이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서류를 한 장씩 넘겼다고 합니다. 제가 소유한 건물 3채, 땅 2필지, 그리고 반찬 가게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치매 진단서도 완벽하고 후견인 지정도 문제 없습니다.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어요.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에 수진이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겠지요. 한편 도윤이는 약간 불안한 기색을 보였다고 합니다. 유나의 전원으로는 수진이가 도윤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이제 와서 겁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정말 치매가 맞긴 한 건가?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병원장이 직접 진단했잖아요. 의심하지 말고 서명이나 해요. 도윤이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평생 키운 아들이 저를 팔아넘긴 것입니다. 그것도 고작 종이 몇 장과 바꾸면서 말입니다. 회계사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현 시가로 환산하면 약 80억 원 정도 됩니다. 건물 월세 수익만 해도 매달 5천만 원이 넘고요. 80억? 도윤이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많은 돈에 눈이 멀어 어머니를 버린 것입니다. 지옥에 가서도 용서받지 못할 짓을 한 것입니다. 수진이는 샴페인을 준비시켰다고 합니다. 마치 무슨 큰 사업이라도 성사시킨 것처럼 축배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시어머님은 요양원에서 편안히 지내시면 돼요. 우리가 재산 관리는 깔끔하게 해드릴 테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묻어 있었을 것입니다. 평소에도 저를 무시하는 투로 말하곤 했으니까요. 시골에서 올라와 반찬 가게나 하는 늙은이라고 생각했겠지요. 부동산 중개인이 덧붙였습니다. 반찬 가게는 재개발 지역이라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지금 팔아도 되고 좀 더 기다렸다가 팔아도 됩니다. 일단 가게는 닫고 건물은 월세 올려서 받을게요. 수진이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제가 요양원에 갇혀 있는 동안 그들은 제 삶의 흔적을 하나씩 지워나갈 작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는 병원장과 다시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원장님, 일이 깔끔하게 처리됐습니다. 약속한 금액 입금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걱정 마세요. 시어머님은 이미 중증 치매 환자예요. 누가 뭐라 해도 소용없어요. 전화를 끊은 수진이는 거울 앞에 서서 새로 산 명품 목걸이를 착용했다고 합니다. 제 돈으로 산 것이겠지요. 그녀에게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도윤이는 그날 밤 집에 늦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내와 조금 다퉜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당신 정말 괜찮은 거예요? 엄마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이제 와서 왜 이래요? 당신도 동의했잖아요. 하지만은 무슨, 우리한테도 인생이 있어요. 평생 시어머님 뒤치다꺼리만 하고 살 순 없잖아요. 수진이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도윤이는 입을 다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서재로 들어가 혼자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죄책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면 다시 마음이 흔들렸겠지요. 며칠 후 수진이는 백화점에서 쇼핑을 즐겼습니다. 명품 가방, 옷, 신발을 사들이며 행복해했다고 합니다. 점원들이 사모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어깨가 으쓱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자주 올게요. VIP 회원으로 등록해 주세요. 그녀는 제 돈으로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아껴 쓰고 모은 돈이 그렇게 물처럼 흘러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요양원의 작은 방에서 제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요. 매일 밤 금오기와 머리를 맞대고 증거를 수집하고 유나가 위험을 무릅쓰고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을요. 특히 유나는 점점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왔습니다. 수진이가 자신을 협박하듯 대하자 완전히 마음을 돌린 것입니다. 간호사 주제에 뭘 그렇게 많이 알려고 해요? 시킨 일이나 제대로 하세요. 수진이의 그런 태도가 유나의 자존심을 건드렸고 결국 우리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준 것입니다. 그 무렵 병원 행정직원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병원 전산실에서 위조된 진단서 파일을 찾아냈고 원장과 수진이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 금옥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이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모성애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삶을 함부로 짓밟은 그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으니까요. 유나가 처음 수진이에게 돈을 받았을 때 그녀의 손이 떨렸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녀가 직접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간호사가 된 지 5년 처음으로 양심을 팔아본 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집에 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봉투 안에 든 5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녀를 짓눌렀던 것입니다. 학자금 대출을 갚기에는 충분한 돈이었지만 그 무게는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다음 날 유나는 제 방에 약을 가져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봤지만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약 드세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순순히 약을 받아 삼키는 척했습니다. 그녀가 돌아서는 순간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유나는 야간 근무를 자청했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제 방에 들어왔을 때 저와 금옥이가 머리를 맞대고 뭔가를 의논하는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누구야? 금옥이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문을 닫고 들어왔습니다. 저예요. 유나예요. 뭘 들었어? 다 들었어요. 할머니가 치매가 아니라는 것도, 며느리와 병원장이 짜고 친 것도. 순간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금옥이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난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다음 말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어요. 왜? 수진 씨한테 돈 받았잖아. 금옥이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돈 받고 나서 하루도 편히 잠을 못 잤어요. 제가 간호사가 된 이유가 돈 때문만은 아니었거든요. 유나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수진이에게 받은 돈이었습니다. 이거 돌려드릴게요. 아니, 할머니를 도와드리는데 쓸게요. 제발, 저도 끼워주세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달 만에 정상적으로 하는 첫 말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유나 씨. 제 목소리를 들은 유나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멀쩡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유나는 우리의 확실한 동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수진이가 병원장과 주고받는 모든 대화를 엿듣고 전달해 주었습니다. 내일 수진 씨가 또 온대요. 할머니 상태를 확인하고 추가로 약물 투여를 지시할 거래요. 약물이요? 네, 정신을 더 흐리게 만드는 강한 약이에요. 장기 복용하면 정말로 치매 증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들은 저를 진짜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수진이가 예고대로 찾아왔습니다. 병원장은 오지 않고 혼자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거만한 태도로 제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수진이에요. 알아보시겠어요? 저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유나를 불렀습니다. 약물 투여는 제대로 하고 있죠? 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용량을 늘려요. 그리고 이거. 수진이가 또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유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전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충분하다고? 더 드릴 테니까 제대로 해요. 시어머님이 절대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유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의료 윤리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윤리? 웃기지 마요. 당신이 윤리를 따지고 싶으면 처음부터 돈을 받지 말았어야죠. 수진이의 협박에도 유나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는 정해진 약만 드릴 겁니다. 그리고 받은 돈도 돌려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수진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병원 내부에서 또 다른 협력자를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행정팀 막내 직원이에요. 이준호라고 28살이에요. 원장의 비리를 전부터 알고 있었대요. 준호는 정의감이 강한 청년이었습니다. 병원장이 뇌물을 받고 거짓 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USB에 모든 자료를 담았습니다. 진단서 원본, 수정 기록, 금전거래 내역까지 전부요. 준호가 건넨 USB를 받아든 금옥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입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유나의 태도 변화를 눈치챘고 곧바로 병원장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간호사가 말을 안 들어요. 혹시 눈치챈 거 아닐까요? 걱정 마세요. 설마 치매 노인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겠네요. 그들의 경계심이 높아졌습니다. 우리도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구름이 달을 가려 요양원 복도에는 희미한 비상등 빛만 흘렀습니다. 새벽 2시 저는 불안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순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내다보니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금옥이의 방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치매 환자가 갑자기 정상적으로 행동한다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테니까요. 10분쯤 지났을까요? 그 사람이 금옥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USB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증거가 들어있는 그 USB를 훔쳐간 것입니다. 새벽이 밝자마자 금옥이가 제 방으로 뛰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말순아, 큰일 났어. USB가 없어졌어. 어떻게? 누군가 내 방에 들어왔던 것 같아. 가방을 뒤져놓고 갔어.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동안 목숨 걸고 모은 증거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금옥이는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말순아.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금옥이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건가? 수진이와 도윤이는 영영 처벌받지 못하는 건가? 그런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이가 요양원에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녀의 표정에는 승리감이 가득했습니다. 제 앞에 앉은 그녀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포기하시는 게 어때요?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가 알고 있는 건가? 제가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건가? 치매 환자 연기 힘드시죠? 전부 다 알아요. 수진이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멍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USB 찾으시나요? 이미 제 손에 있어요. 안타깝네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이제 진짜로 치매 환자가 되실 거예요. 병원장님이 특별한 약을 준비했거든요. 앞으로 평생 정신 못 차리고 사실 거예요. 그녀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도윤이도 다 알아요. 그래도 당신 편은 아니에요. 돈이 더 중요하거든요. 수진이가 떠난 후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로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마저 저를 버렸다는 사실이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와 수진이는 집에서 말다툼을 했다고 합니다. 유나가 나중에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정말 엄마가 연기였어? 그럼 우리가 속은 거야? 속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이긴 거예요. 증거도 다 없앴고 이제 진짜로 치매 만들면 돼요. 하지만 그건 너무 뭐요? 이미 시작한 일이에요. 물러설 수 없어요. 도윤이는 결국 또 침묵했다고 합니다. 그 비겁한 침묵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절망의 밤이 깊어가고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유나가 제 방에 몰래 찾아온 것입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그게 뭐예요? 백업본이에요. 준호 씨가 혹시 몰라서 복사본을 하나 더 만들어뒀대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금옥이도 감격에 겨워 유나를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이것도요. 유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내부 문서였습니다. 거기에는 수진이가 병원장에게 준 뇌물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장 비서가 몰래 복사해 준 거예요. 이제 정말 끝낼 수 있을 거예요. 준호도 밤늦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걱정 마세요. 전 원본 파일을 클라우드에도 저장해뒀어요.
그들이 아무리 USB를 훔쳐도 소용없어요. 젊은이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신중해야 했습니다. 수진이가 우리를 의심하고 있으니까요. 금옥이가 후배 변호사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해. 이제 고소장을 준비할 때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치매가 아니라는 것도 증명해야 해요. 그건 어떻게 해? 인디펜던트한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신뢰할 만한 의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계획이 다시 짜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고비가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말한 대로 그들이 저를 진짜 치매로 만들려고 한다면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장이 직접 요양원에 왔습니다. 손에는 약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약을 투여하세요. 하루 3번 절대 빼먹지 마세요. 유나가 약병을 받아들었지만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 약은 절대 제게 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곧 반격한다. 수진아, 도윤아, 너희들의 탐욕이 너희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당당히 걸어나갈 것이다. 재판 당일 아침 저는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제 마음은 이미 법정에 가 있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 모든 진실을 밝힐 날이었습니다. 금옥이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비장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준비됐어? 네, 50년을 기다린 것 같아요. 우리는 요양원 차량에 올랐습니다. 저는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치매 환자인 척해야 했으니까요. 유나와 준호, 그리고 증언을 약속한 요양원 노인 2분도 함께였습니다. 법원 앞에 도착하자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 있었습니다. 치매 시어머니 재산 갈취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이미 언론에 알려진 상태였습니다. 금옥이의 후배 변호사가 미리 언론에 제보한 것입니다. 수진이와 도윤이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당당한 표정이었고 도윤이는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저를 보고도 못 본 척 지나갔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저를 외면한 것입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방청석은 이미 가득 차 있었고 모두의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판사님이 입장하시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사건 번호 2025고압 327호 재산 갈취 및 문서 위조 사건의 재판을 시작합니다. 수진이 측 변호사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여기 병원에서 발급한 치매 진단서가 있습니다. 피고인의 시어머니는 중증 치매 환자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그가 제출한 서류를 판사님이 검토하셨습니다.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해 보였을 테니까요. 그리고 여기 후견인 신청 서류도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합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수진이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차례였습니다. 금옥이의 후배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그 진단서가 위조되었다는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법정의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변호사는 USB를 제출했습니다. 바로 준호가 백업해둔 그 USB였습니다. 이 안에는 병원 전산 시스템에서 추출한 진단서 원본과 수정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단서가 여러 차례 수정되었고 최종본은 실제 검사 결과와 전혀 다릅니다. 판사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배석 판사들도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때 유나가 증언대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저는 요양원 간호사 윤아입니다. 저는 정수진 씨로부터 돈을 받고 할머니께 불필요한 약물을 투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어떤 약물입니까?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강한 신경 안정제였습니다. 장기 복용하면 실제로 인지 장애가 올 수 있는 위험한 약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아는 계속했습니다. 정수진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절대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라고요. 그리고 이 봉투를 주었습니다. 윤아가 증거물로 제출한 봉투를 보고 수진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피고인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판사님의 엄한 목소리에 수진이가 주저앉았습니다. 도윤이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이번에는 준호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저는 병원 행정팀 직원입니다. 병원장이 정수진 씨로부터 거액을 받고 진단서를 위조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준호가 제출한 것은 병원 내부 회계 장부였습니다. 거기에는 수진이가 병원장에게 보낸 3천만 원의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장도 이미 경찰에 연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금옥이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에서 몰래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저는 또렷한 목소리로 날짜와 시간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신문을 읽고 계산을 하고 과거 기억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독립된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인지 능력 테스트 영상입니다. 보시다시피 박말순 씨는 전혀 치매가 아닙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방청객들 사이에서 치매 연기였구나, 대단하다는 말들이 들렸습니다. 수진이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변호사도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도윤이는 이제 고개를 들 수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판사님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 다음 증인을 부르십시오. 요양원의 김할머니가 증언대에 올랐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우연히 정수진 씨와 병원장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말순 씨를 영영 요양원에 가둬두고 재산을 다 빼앗겠다고 했습니다. 최 할아버지도 증언했습니다. 도윤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한테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혼잣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증언이 이어질수록 진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수진이와 도윤이의 탐욕, 병원장의 부패,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모든 악행이 백일화에 드러난 것입니다. 재판 이튿날 법정은 전날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이 사건은 이미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 있었습니다. 검사가 일어서며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어젯밤 긴급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정수진 씨의 계좌 내역을 제출합니다. 스크린에 숫자들이 빼곡히 나타났습니다. 정수진이 병원장에게 보낸 돈의 흐름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총 3천만 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체되었고 각각의 날짜는 진단서가 수정된 날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진단서가 수정될 때마다 거액이 오갔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뇌물입니다. 수진이가 벌떡 일어서려 했지만 변호사가 막았습니다. 이미 게임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검사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박도윤 씨가 위임장에 서명한 CCTV 영상이 있습니다. 화면에는 은행 창구에서 도윤이가 서류에 도장을 찍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불안해 보였지만 결국 모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박도윤 씨는 어머니가 치매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재산 이전에 동의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공모입니다. 도윤이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물에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은 눈물이었으니까요. 이때 금옥이가 준비한 결정적인 증거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가 새로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것은 말순 씨가 요양원에서 실시한 치매 검사 영상입니다. 국립대병원 신경과 교수님이 직접 오셔서 검사하신 결과입니다. 화면 속에서 저는 모든 인지 능력 테스트를 완벽하게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숫자 거꾸로 세기, 단어 기억하기, 시계 그리기, 날짜와 장소 말하기.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말순 씨는 인지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오히려 70대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치매는 전혀 아닙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판사님이 질서를 요구했지만 사람들의 흥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가 비참해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정말 시어머니가 치매인 줄 알았어요. 피고인은 거짓말을 멈추십시오. 증거가 다 나왔는데 무슨 변명입니까? 검사의 날카로운 지적에 수진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윤이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말을 믿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치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왜 한 번도 병원에 모시고 가서 직접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왜 어머니의 재산을 그렇게 서둘러 처분했습니까? 그건 도윤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어머니를 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너무 부끄러웠을 테니까요. 법정은 잠시 휴정에 들어갔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할머니, 왜 치매 연기를 하신 겁니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며느리와 아들을 용서하실 건가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에 말할 것이었습니다. 오후 재판이 재개되었습니다. 판사님의 표정은 매우 엄숙했습니다. 증거조사 결과 정수진 씨와 박도윤 씨가 의도적으로 박말순 씨를 치매 환자로 위장하고 재산을 갈취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수진이의 변호사가 마지막 변론을 시도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들도 피해자입니다. 병원장에게 속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변론은 힘이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가 그들의 고의성을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병원장도 법정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정수진 씨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치매로 만들어 달라고요. 돈에 눈이 멀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자백은 마지막 못을 박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이와 도윤이의 범죄가 완전히 입증된 것입니다. 금옥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어, 말순아. 네, 금옥아. 정말 긴 싸움이었어요. 방청석에서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정의는 살아있다. 사람들의 응원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비록 가족에게 배신당했지만 세상에는 아직 정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판사님이 다시 망치를 들었습니다. 이제 최종 변론을 듣겠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님, 금옥이의 후배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 갈취가 아닙니다. 가장 믿었던 가족이 노인을 버리고 재산만 빼앗은 폐륜 범죄입니다. 엄한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이 순간이 내일 모든 신문의 일면을 장식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수진이와 도윤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무너진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도윤이는 제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아, 이제야 후회하는구나. 하지만 너무 늦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깨달았겠지. 판사님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그의 입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의 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일어서 주십시오. 수진이와 도윤이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수진이는 이미 울다 지쳐 축 늘어져 있었고 도윤이는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피고인 정수진, 박도윤에 대한 재산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합니다. 첫 번째 판결이었습니다. 제 재산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문서 위조, 사기, 노인학대 등의 혐의가 인정되므로 검찰에 형사 고발을 명령합니다. 법정에 작은 탄성이 흘렀습니다.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 정수진은 주범으로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법정 구속을 명령합니다. 재판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수진이가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법원 경위들이 다가와 그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했던 그 손목에 차가운 쇠고리가 채워지는 모습이 참으로 아이러니했습니다. 피고인 박도윤은 종범으로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되 도주 우려가 있으므로 여권을 제출하고 주거지를 제안합니다. 도윤이는 그나마 구속은 면했지만 그의 인생도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미 해고 통보를 받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병원장 김모 씨에 대해서는 의사면허 정지 및 형사처벌을 건의합니다. 병원장도 별도 재판에서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의사 인생은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판사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줍니다. 노인을 존중하지 않고 재산만 노리는 일부 가족들의 행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판결이 끝나자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밖으로 뛰어나가 속보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끌려가면서 제게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한들 달라질 것이 없었습니다. 도윤이가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저는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첫걸음을 떼던 날의 감격,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의 기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아직 너무 아팠습니다. 법원 복도로 나오자 수많은 기자가 몰려들었습니다. 마이크와 카메라가 제 얼굴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이제 한 말씀 해주세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며느리와 아들을 고소하신 심정은 어떠십니까? 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저는 꼿꼿이 서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구부정했던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고 당당히 걸었습니다. 2달 동안 휠체어에 갇혀 있던 제가 마침내 제 발로 걷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에, 할머니가 걸으신다. 기자들의 탄성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누군가는 감동해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복도 전체에 박수 소리가 퍼졌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제 재산과 삶을 지키기 위해 연기를 했을 뿐입니다. 왜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들이 저를 치매로 만들었으니 저도 치매인 척하며 진실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옥이가 제 옆에 섰습니다. 유나와 준호도 함께였습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저는 결코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정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가족을 용서하실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배신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언젠가는 아들이니까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법원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2달 만에 제대로 느껴보는 자유의 햇살이었습니다. 도윤이가 멀리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를 면회 가려는지 검은 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숙이고 차에 올랐습니다. 저는 금옥이와 함께 요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퇴소 절차를 밟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은 모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치매가 아니셨어요? 모두 속였어요? 우리를 다 속이신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간호사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도 뉴스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짐을 정리하면서 이불 밑에 숨겨둔 수첩을 꺼냈습니다. 펼쳐보니 빼곡히 적어둔 복수 계획이 보였습니다. 이제 이것도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말순아, 이제 정말 끝이야. 금옥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긴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겼습니다. 정의가 이긴 것입니다. 요양원을 나서는 날 아침 공기가 유난히 맑았습니다. 2달 동안 갇혀있던 그곳을 떠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손에 든 작은 가방 하나가 제 전부였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했습니다. 현관에서 제가 썼던 수첩을 꺼냈습니다. 복수 계획, 증거 수집 방법, 법정 전략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잠시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찢었습니다. 1장, 2장 차분히 찢어서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이제 필요 없어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요양원 노인들이 현관까지 나와 배웅해 주었습니다. 김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순 씨, 정말 대단하셨어요. 우리도 용기를 얻었어요. 건강하세요, 할머니. 최 할아버지도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금옥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도심을 빠져나왔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달 만에 보는 세상이 새삼 반가웠습니다. 어디로 갈까? 집으로요. 우리 가게로요. 오래된 골목길로 들어서자 말순내 반찬 간판이 보였습니다. 녹이 슬고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이었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간판이었습니다. 셔터를 올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끼익 소리를 내며 올라간 셔터 너머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가게였지만 그래도 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여보, 드디어 돌아왔어요. 돌아가신 남편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금오기도 소매를 걷어붙이고 도왔습니다. 걸레질하고 먼지를 털고 그릇을 닦았습니다. 2시간쯤 지나자 가게가 제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혹시 문 여셨어요? 동네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박씨 아주머니였습니다. 어머, 말순 씨, 정말 돌아오신 거예요? 네, 돌아왔어요.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셨어요. 우리 동네의 영웅이에요. 박씨 아주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지는 손이었습니다. 반찬 언제부터 다시 파세요? 기다렸어요. 내일부터 시작하려고요. 그럼 내일 첫 손님은 제가 할게요. 오후가 되자 소문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모두들 격려해주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누군가는 과일을 가져왔고 누군가는 떡을 가져왔습니다. 저녁 무렵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10살쯤 된 남자아이였습니다. 도윤이의 아들, 제 손주였습니다. 할머니, 아이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인지 책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 할머니가 아프신 줄 알았어요. 아빠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아이의 맑은 눈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상처받을 뻔한 아이였습니다. 할머니는 괜찮아. 이제 다 나았어. 정말요? 그럼 이제 할머니 집에 놀러 와도 돼요? 그럼 언제든지 와.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 손을 잡으니 모든 분노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나쁜 짓 했대요. 친구들이 그러는데. 준호야, 아빠는 실수한 거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거란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제게 편지 한 통을 내밀었습니다. 아빠가 할머니께 드리래요. 직접 오기가 무서우시대요. 편지를 받아들었지만 바로 읽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준호가 떠난 후 저는 가게 앞 의자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금오기가 커피를 2잔 들고 나왔습니다. 수고했어, 말순아. 금오가 정말 고마웠어. 내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우리는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밤이 되어 혼자 남았을 때 도윤이의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준호만은 할머니 곁에 있게 해주세요. 그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사람답게 살 자격이 생기면 그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편지를 읽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와 연민이 교차했습니다. 아들을 미워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분노도 미움도 모두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깨끗이 씻은 그릇들이 반짝였고 신선한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첫 손님은 약속대로 박씨 아주머니였습니다. 멸치볶음하고 김치 주세요. 네, 금방 싸드릴게요.
오랜만에 하는 일이었지만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반찬을 담고 포장하고 손님께 건네드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말순 씨, 정말 다시 돌아오셔서 다행이에요. 그날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모두들 저를 응원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준호가 또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이거요. 아이가 내민 것은 손수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할머니와 손자가 손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예쁘다. 할머니가 가게에 걸어둘게.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모든 고통이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어 가게 문을 닫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공기였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도 다시 빛날 것입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으니까요. 배신당했지만 정의를 찾았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여전히 살아있으니까요. 당당하게, 떳떳하게 제 두 발로 서서 살아갈 것입니다. 멀리서 도윤이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가게로 오려다 망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봄은 다시 올 것입니다. 제 인생에도 우리 가족에게도 새로운 봄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희 채널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시청하시는지 댓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